이 채널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황당한 오해도 받았던 지난 일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한미모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같은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남자친구들한테까지 편지를 받고 선물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지 않지만 친구들이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어서 저도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저 역시 엄마를 쏙 빼닮아서 크고 동그란 눈과 계란형의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외국 영화 배우를 닮았다고들 했었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보며 하나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세상 천사가 따로 없네. 엄마를 아주 쏙 빼닮았어. 수진이 엄마, 나중에 미스코리아 시킬 생각 없어? 아유, 감사해요. 근데 미스코리아는 무슨요? 애들은 몇 번이나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모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유,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이렇게 쭉 잘할 거야. 나중에 크면 진짜 너무 예쁘겠는데? 그래도 전 미스코리아 같은 건 안 시키고 싶어요. 말씀 감사해요. 나중에 서진이 크면 아까워서 시집이나 보내겠어? 나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아. 아무튼 부럽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어서. 저는 동네 어른들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스스로 너무 예쁘고 잘나서 친구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한 적은 없었죠.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선 매우 엄격하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제가 혹시나 버릇없게 잘하게 될까봐 부모님은 항상 인성적인 부분을 중시하셨었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듣기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하면 여지없이 혼을 내셨었어요. 서진이 너 방금 그 말 무슨 말이야? 어디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해? 아니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엄마 있잖아. 됐어. 변명하지 마. 엄마가 분명히 여기서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었는데. 아무리 친구가 없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너무하잖아. 친구 외모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정말 버릇없고 경솔한 행동이야. 알겠니? 알았어, 엄마. 나는 그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해.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모가 남들이 예쁘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예쁜 게 아니야. 알겠니? 사람은 마음이 예뻐야 하는 거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쁘고 멋진 사람이라고. 제발 서진이 너 이것만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친구가 못생겼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신 엄마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고 외면으로 가진 아름다움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특히나 여중과 여고에 다니게 되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학교 친구들도 저를 보러 학교에 올 정도로 저의 미모가 주변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특별한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남학생들에게 편지도 많이 받았고 작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아기자기한 선물도 꽤 받았었답니다.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누군가 제게 다가오고 있다고 웃으며 알려주곤 했었죠. 야야, 또 왔다 네 팬클럽. 이번엔 새로운 애네. 뭐? 뭐야. 저기 봐봐.
이제 3초 후에 너한테 다가올걸? 아까부터 너를 힐끔힐끔 쳐다봤거든. 잘 봐봐. 뭐? 진짜?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봤다고. 아까부터 어찌나 힐끔거리는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 야, 온다. 봐봐, 진짜 오지? 자리 비켜준다. 뭐주나 잘 받아봐봐. 친구의 말대로 정말 근처 학교 남학생이 와서 편지와 초콜릿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생활해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집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학교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만나잔 말도 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만남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을 뿐이죠. 오히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에 더욱더 많은 남자친구들이 관심을 찾는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라도 한 명 사귀고 있었다면 더 이상 그런 관심은 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빛나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도 다른 과이지만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저희는 대학교에 가면서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죠. 집과 거리가 꽤 멀었었기에 통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나중엔 친한 친구와 함께 자취방을 구해서 살기도 했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소중한 친구와 지내서 저는 정말 좋았었는데 그 친구는 저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자친구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 공부와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제 친구는 학교 생활을 하며 1년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제게 관심을 보였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오해를 해서 저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야, 이서진, 너 알고 있었지? 내 남친이 너 좋아한다는 거. 그게 말이야, 있잖아. 알고 있었잖아. 내 남친이 너한테 고백까지 했다던데. 그걸 본 사람도 있고. 너 어떻게 그걸 알면서 나한테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냐?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었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어? 뭐?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내가 너랑 두고 그런 관계밖에 안 됐어? 난 그게 아니라 네가 남친이랑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런 거지. 웃기지 마. 넌 언제나 그런 식으로 너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어. 학창시절에도 늘 그랬잖아. 착한 척 웃으면서 남자들에게 편지나 선물 다 받고 기대감만 증폭시켜놓고는 네가 진정한 내 친구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우스워 보였니? 야,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절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남자만 만나면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사귀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놈저놈한테 다 사랑받고 싶은 거 아니냐고. 친구는 제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제 친구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는 1년을 넘게 사귀고 있으면서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상태였었죠. 저는 최대한 제 친구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생각해서 비밀로 하고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런 저의 행동이 친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었어요. 가장 문제는 제 친구의 남자친구였지만 아무튼 그 일로 저는 친구를 잃게 되었고 그 친구는 남자친구와 친구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친구는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게 되었고 그 후에도 학교나 밖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저를 모른 척하고 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저 제가 너무 착하게 웃으며 행동하는 것이 다른 남자들한테 심한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애초에 편지나 선물 같은 그 어떤 것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저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얼버무렸던 표현 방식에 대해 바꾸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제 진심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 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제 친구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혼자 쓸쓸히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학교 졸업식 날 제 친구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민 덕분에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저기 졸업 축하한다. 그래 고마워. 나만 졸업이니? 서진이 너도 졸업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아직도 밉냐? 뭐? 믿긴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가 못난 놈 때문이지 뭐. 내가 미안했다. 너무 오바했어. 그래? 이제 나 안 맺구나? 다행이다.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나도 집 나가고 너무 외로웠어. 아직 서로 취업도 못한 신세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뭐라고? 정말? 나 없어서 외로웠어? 거짓말 아니지? 넌 여태 남친도 안 사귀고 뭐했냐? 나중에 남친 생겼다고 나 쫓아내는 거 아니지? 쫓아내긴 너나 나 쫓아내지 마. 나 남자한테 관심 없는 거 몰라? 나 결심했어. 너랑 그 일 있고 난 후부터는 확실하게 내 감정 표현하기로. 싫으면 싫다고 이젠 확실히 말해.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두더라. 이젠 내가 오히려 외롭다니까. 그렇게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 저희는 다시 함께 같은 집에 살게 되었고 외롭지 않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그 덕분인지 둘 다 꽤 조건이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죠. 취업을 한 후에는 서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안정적인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었거든요.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던 절친과의 헤어짐이 아쉽긴 했지만 그렇게 저희는 한 걸음 더 성장한 채로 사회인이 되었어요. 친구와는 그 후에도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서로의 일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생애 최초로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에도 저는 늘 그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고 함께 공유를 했었죠. 덕분에 힘들 수도 있었던 신입 직장인의 생활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꿈에만 그리던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선배였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2년간 저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모적으로 이성들에게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답니다. 처음 취업에 성공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첫 질문은 모두 제게 남자친구가 있느냐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신입 직원들도 있었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게만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었답니다. 소준씨, 남자친구 있어요? 그 외모에 설마 없진 않을 테고. 얼마나 만났어요? 네? 저는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뭐라고요? 거짓말 말아요. 서진씨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몇 번인지 말해줘봐요. 정말 없는데? 저 진짜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친구들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요? 대박!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네? 나 서준씨 마음에 들어요. 진심입니다. 회사에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 한 대리님이 저를 찍었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해버리신 겁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외모만 보고 저를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첫 직장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차마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공표를 한 이후에 저돌적으로 제게 접근하는 대리님이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근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대리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저기 대리님, 죄송하지만 저는 대리님께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소준씨 이런 면도 있었어? 괜찮아요. 지금은 관심 없어도 앞으로 관심 생길 테니까. 아니요. 괜한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무 관련 없으신 대리님과 엮여서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제 일적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대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는 괜히 제가 일 말고 다른 걸로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를 향한 마음이 혹시나 장난이시라면 그만둬 주시고요. 진심이시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접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진씨,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고. 그래, 사람 무한하게, 참다. 죄송해요, 대리님. 저 정말 이 회사에 어렵게 들어왔고 능력으로 평가받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대리님이 그저 신입사원인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냉정하면서 단호한 제 말에 대리님은 살짝 무안하셨는지 인상을 쓰시며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들은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와 저는 나중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선배는 말수도 별로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의 이런 당돌하면서도 정확한 모습을 보고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를 좋아한다던 대리님의 행동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제가 딱 부러지게 말을 해버려서 속이 다 시원했다고도 했어요. 대리님께 제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저는 그 다음부터 편안해졌어요. 제게 보여지는 외모 같은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온전히 일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더욱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를 꾸미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더더욱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면서 제 외모를 드러내놓고 관심을 가지면 이상하게 화장도 옷차림도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 의사를 표현한 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적인 것에 신경을 더 썼고 그로 인해 일의 능률도 올랐으며 회사에서 외모가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던 선배가 저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고요. 한참이 지난 후 선배가 조용히 제게 편지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면이 더 아름다운 서진씨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보이는 외면의 아름다움은 그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은 마음을 가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준 선배가 저 또한 마음에 들었답니다. 여태까지 제게 좋다고 편지나 선물을 주며 접근했던 사람들은 그저 저의 예쁜 외모만 보고 평가했었거든요.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배는 저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의 일적인 능력을 보고 좋아해주는 것이라서 제 마음도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선배와 저는 그렇게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회사 안에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몇 달 동안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슬아슬 줄타기를 잘했던지 퇴근 후 서로를 토닥토닥 쓰다듬어 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회식 자리도 있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저를 향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특히나 제가 남자친구를 단 한 번도 사귀지 않았다는 그 말이 이슈가 되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저를 먼저 여자친구로 만든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도 오갔고, 예전에 제가 거절했던 대리님이 저를 좀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행동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눈웃음을 짓는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도 참고 있었나 봅니다. 급기야 나중엔 저와 술을 한 잔 먹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게 말했어요. 야, 나 정말 못 참겠어 더 이상은. 그냥 우리 사이 다 말해버리고 더 이상 너에 대해서 그런 말 못하게 내가 아주 싹을 잘라버리래. 뭐? 아니야, 조금만 참아. 이런다고 사람들 입에 안 오르내리는 건 알잖아. 원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다 말하는 법이야. 잘 알잖아. 나 그래도 너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놈들은 못 참겠다. 도저히. 나 이대로 있다간 합병 생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말이 없고 조용하다지만 내 여자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건 못 참아. 오빠, 조금만 참자 그냥. 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우리 연애만 하자고. 그러다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 난 우리만 굳건하면 다른 사람의 말 따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응? 제발 오빠, 내 말대로 해줘. 화가 난 남친을 달래며 저랑 결혼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고, 겨우겨우 남친도 화를 누르며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남친이 폭발할 뻔한 일이 있었지만 고비를 잘 넘겼고, 어느덧 연애의 기간은 2년을 넘어서 서로에게 결혼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게는 첫 남자인 선배가 그 누구보다 든든했고, 단 한순간도 제 곁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죠. 남친 역시 그러했고요. 저희의 결혼 결심이 이어 회사의 결혼 소식을 알리자 사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굉장히 쑥스럽고 미안해하면서 말하더군요. 저기, 둘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걸. 아이고 너무 기댔네요. 괜찮아요.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저도 말씀 안 드리고 죄송해요. 그러게 진작에 말 좀 해주지. 그동안 내 행동이 얼마나 웃겼겠어. 두 사람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무튼 결혼 축하해.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신혼생활은 정말 꿈같은 나날이었어요. 회사도 같이 다니고 있었기에 저희는 24시간 내내 모든 것을 함께하고 붙어 있었답니다. 연애 땐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웠는데 결혼을 하니 헤어지지 않고 밤새도록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일도 더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고 서로의 데이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었답니다. 3년 정도는 서로 일에 몰두하다가 아이를 갖기로 남편과 약속을 하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서로 사랑도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취미로 타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굳이 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한 건지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요.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큰 수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른쪽 다리 한쪽을 절뚝이게 되는 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성격이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제게 잘해주시던 시모 역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오히려 저를 구박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모든 것을 남편 패턴에 맞춰주었습니다. 짜증도 내고 이유 없이 제게 화도 내면서 모진 말을 내뱉는 남편을 그저 좋은 말로 달래주고 또 위로해 주었어요. 야, 이서진, 너 내가 이 모양 되니까 좋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왜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난 당신에게 좋은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좋은 얼굴? 나한테? 그게 아니라 여기 병원 의사한테 아니야? 나한테 왜 그런 웃는 얼굴을 하는데? 이렇게 자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나한테 말이야. 안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인상 쓰고 울고 있으면 당신 힘들까봐 그런 거지.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처럼 다쳐봤어? 장애인 돼봤냐고, 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남자로도 안 보이지? 너 좋겠다. 안 그래도 너 회사에서 인기 많잖아. 딴 놈들이 너 못 보셔 안 달랐었는데. 그러지 마, 여보. 당신 지금 그 말 진심 아닌 거 알아. 그러지 마요. 나 진심이야. 아주 진심. 내가 언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봤냐? 난 100% 진심이라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저는 그저 말없이 남편에게 들치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낙마를 하는 간도가 심해졌고 급기야 저를 의심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저도 처음엔 모든 것을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남편인 것을요. 이렇게 힘들 때면 생각나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도 하고 울어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에 이어 시어머님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저의 곱상하게 생긴 외모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세가 너무 기대가 된다느니 세상 그 어떤 며느리보다 제일 예쁜 미인이라니 온갖 달콤한 말을 하시던 분이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자 제게 못이 박힌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예. 너는 어찌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만 그렇게 얼굴이 굽니? 표정은 왜 그렇게 밝은 거야? 누구는 지금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살탄 났나 보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누구보다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픈 사람이 얼굴이 왜 그렇게 밝고 좋다니? 너 내가 결혼 전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남자들이 너를 못 가져서 안달이 났다고 하더만. 혹시 너 내 아들 장애인 됐다고 이제 땀만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얼굴값 한다고 예쁜 애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워낙에 불효시 같은 것들이 많으니 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여태까지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보고 결혼한 걸 잘 아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도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됐다. 없는 말 지어서 하지 말어라. 그저 남자들 시선 즐기면서 생글생글거리는 꼬라지가 아주 눈에 선하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막말을 하셨고 저는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바로 전데 그런 습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말씀하시니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욱 굳건해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며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된답니다. 당장의 일보다 남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하죠. 워낙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는지라 사장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남편의 사정 역시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미래를 기약하며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오로지 남편 한 사람을 위해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의 출퇴근길을 운전해주는 것을 비롯해 병원의 재활치료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늘 함께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의 사고로 다리 한쪽에 장애를 입어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괜시리 남편이 제게 하는 모진 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시아버지 눈에는 예뻐 보이셨는지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셨고 집으로 고기나 비싼 사골 등을 배달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는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의심많은 눈초리로 쳐다보시곤 하셨죠. 더욱이 시모와 함께 갔던 백화점에서 아주 우연히 마주친 남자 대학 동기를 보고 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는 시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너, 내가 간만 보니까 아주 그 남자랑 얘기하면서 좋아서 입이 해벌쭉 벌어지던데 그놈이랑 무슨 관계였어? 어? 그 후로 또 그놈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니? 그놈은 뭐하는 놈이길래 평일 대낮에 일도 안 하고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한다니? 어머님, 저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된 것뿐이에요. 연락처도 모른다고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네가 의심할 짓을 하니까 그렇지. 곱상하게 생긴 것들은 아주 언젠가는 그 얼굴값을 한다고 하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니? 괜히 내가 그러니? 어머님, 저 결혼할 땐 어머님이 제 외모 보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자식들 낳으면 꼭 저를 닮으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는 그저 똑같은 모습일 뿐이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내 아들 장애인 되고 나니 어디 멀쩡한 딴 놈한테 눈 돌아갈까봐 그런 거 다 어쩔래?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걱정도 못하니? 어디서 쉐이미한테 훈수를 두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제 말씀은 됐다 몰라. 난 바빠서 이만 가볼 테니까 넌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가 어디 나중에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줘. 내가 싹 쫓아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를 잡아 제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때 저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일도 다 포기하고 장애인 남편 내조하고 기죽지 말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나중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만약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저 역시 오래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 뱃속에는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장애가 생기고 난 후 잠자리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몸이 편해진 상태라서 그런지 금방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장애를 갖고 나서 처음에는 저를 많이 의심하고 못해 말도 했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남편 역시 너무 기뻐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자신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생각을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간 제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억지들은 다 잊어달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사정을 다 알기에 괜찮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시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니 너 이 애가 어떻게 왜 하나도 안 닮을 수가 있니? 네? 아직 신생아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머님? 아니 나는 뭐 애 안 낳아봤니? 얘가 어디서 시애비를 가르쳐? 아무리 신생아라도 아들이면 지혜비를 닮아야 하는 게 맞거늘. 아 어째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이 낳자마자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낙말에 저는 병원에서부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자신의 아들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뭔가 저를 의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속상한 마음에 그러시는 줄 알았지만 아이가 100일이 될 무렵에서 계속되는 시모의 억지로 결국 친자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도대체 어떤 놈팽이들을 만나고 다닌 건지 내가 조사 좀 해봐야겠어. 도대체 얘 누구 씨앗이니? 내 아들 장애인 되고 회사 가지고 한다고 착한 척하더니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닌 거야?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이대로는 못 믿는다. 이 아이 확실히 누구 씨앗인지 확인하기 전에 나 이 애 내 손자로 못 받아들여. 당장에 친자검사해봐라. 당장.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러는 거 아니냐? 네가 확실하면 친자검사 한 번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냐? 난 이 애 검사할 때까지 절대로 내 손주로 인정 못한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친자검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잠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시모는 제가 아파트 밖에서 동네 주민과 잠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베란다를 통해 지켜보셨다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 뺨을 세게 내리치더군요. 이게 아주 그냥 이제는 동네에서까지 싸내질을 하고 다니냐? 네 아들 친자검사까지 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동네 주민이잖아요. 옆동 주민이요. 왜 그렇게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도대체 뭘 어쨌는데요? 너, 내 아들 장애인 만들고 온갖 남자들한테 시시거리면서 웃고 다니는 거라지. 나 못 본다. 이에 친자검사 결과만 나오면 너 아주 각오해라. 각오해. 내가 아주 동네방네 얼굴 못 들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시모에게 땀까지 얻어맞고 너무 황당한 마음에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비참하게까지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는 속상해하실까봐 이런 시모의 행동을 말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룻밤만 잠을 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 계셨고 남편이 막 친자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허겁지겁 결과지를 열어본 그 순간 시모는 하얗게 질려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저도 결과지를 보았더니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진짜 불일치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저도 너무 놀라 그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고 있던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검사소에서 결과지가 뒤바뀌었다면서 황급히 다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검사소로 향했고 친자검사가 일치한다는 결과지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시몬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결과지를 보았는데 자신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며 아까 본 그 결과지가 진짜라고 빡빡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쳐?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주 생긴 것만 곱상한 줄 알았더니 하는 짓거리도 똑같구나. 시모의 말을 듣고 옆에 계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이번엔 침울을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이제 그만해. 당신 너무 예민해, 어? 아이 손주가 그럼 우리 손주지 누구 손주겠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아들 장애인 된 건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언제까지 부릴 거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내가 말했잖아요, 여보. 저것이 아주 남자들이랑 시시거리면서 얼마나 여우짓을 한다고. 내가 두 눈도 똑똑히 봤다고. 지 남편 장애인 만들어 놓고 아주 룰루랄라 하는 걸 보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애를 봐봐요. 우리 아들 어디 한 구석 닮은 것도 없는 거 안 보여요? 난 인정 못해. 절대로 인정 못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있던 저는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모에게 직접 친자검사를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의심스러우세요? 그럼 직접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 직접 머리카락 뽑으세요. 저요? 우리 아들 머리카락, 남편 머리카락 뽑으시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검사소에 가서 친자검사 다시 하자고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밖에요. 그리고 이 결과에서 만약 친자로 확인되면 어머님 다시는 제게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아셨어요? 만약 이 아이가 다른 사람 씨앗이라면 저도 깨끗이 이 집에서 나갈게요. 돈 한 푼 안 받고 이 아이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이러면 어머님 속이 시원하시겠죠? 아이고 이년아,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어디 해보자고. 시몬은 큰 소리를 치며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순수 친자검사를 위한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소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받아들게 된 친자일치란 검사 결과. 시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뒤로 시모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랑 한 얘기 잊지 않으셨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손주라고요. 아시겠죠?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다니요. 어머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모든 과정을. 이제 앞으로 제발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어머님.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시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슬슬 회사에 복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고 저도 저의 일을 언제까지 쉴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돌이 가까워질 무렵 점점 아빠의 얼굴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을 틈타 저는 시모에게 아이를 양육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건강하신데 하나밖에 없는 손주는 충분히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모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막무가내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밀어붙이자 어거지로 제 부탁을 받아들이셨답니다. 저는 시모께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드리며 아이의 양육을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와 경력이 있는지라 월급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모는 능력 좋고 평판도 좋은 제게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준 월급을 받으시며 열심히 손주를 돌봐주고 계신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누구보다 손주를 물고 빨고 하시며 예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아들을 쑥 빼닮아가는 손주의 모습이 마냥 예쁘신가 봅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로 시모는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게 되셨고 혹시나 조금만 이상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시면 저 역시도 가차없이 단호하게 받아쳐버리는 통에 어머님도 많이 기가 죽으셨어요. 진짜 한없이 착하게만 살고 있었다면 아직도 말도 안 되게 의심을 받으며 힘들어했을 텐데 그래도 결정적인 해결 방법을 취한 덕분에 이렇게 인생이 편해지게 되었네요. 시모가 이제 더 이상 허튼 소리 하지 않으시고 손주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뵈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 역시 아이까지 생겼기에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답니다. 누구보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아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비가 온 뒤 더욱 땅이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가족은 지금 예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기바람에도 휩쓸리지 않는 간인한 엄마가 된 저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로 잘 늙어가고 있고요.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난 저희 가족,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과부, 말만 들었지. 내가 이렇게 60대 초반에 벌써부터 혼자가 될 줄이야. 이제 전 어쩌면 좋죠?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는데 의지했던 남편도 죽고 혼자 되고 말았으니 모든 게 허망하고 모든 게 쓸쓸하기만 하답니다. 자식은 있냐고요? 자식 있다고 해도 어디 이 늙은 애미 모시고 살려고들 하나요? 다 제각기 살기 바쁘죠. 그리고 부모가 못나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가. 자식들 둘 있는 거 하나같이 죄다 궁핍하게 사는데 거기서 저까지 얹혀 살면서 지들 살림에 숟가락 하나 더 어떻게 놓겠어요. 그냥 지들끼리라도 잘 살라고 해야죠 뭐.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남편이 그나마 연금을 부어놨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제게 30만 원씩 들어온다는데 그거 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지원.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돈은 남편 장례 치른다고 다 쓰고 진짜 현재로선 산거지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남편 보낸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어요. 마당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살짝 열린 대문으로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 셋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놀란 나머지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여기가 정판수 시댁 맞냐고 하길래 맞긴 한데 그 사람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저보고 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잔뜩 져놓고 갚지도 않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서 대체 그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그 돈 말하면 이런 구옥에 사는 아줌마가 갚을 수나 있겠냐면서
그 돈이 무려 3억이나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말도 안 된다며 우리 남편이 그런 큰 돈을 왜 빚지냐면서 그 사람 술은 마셔도 빚 같은 거 질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내 중 한 명이 당신 남편 술 마시고 빚 보증 선 거 몰랐냐고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건장한 사내에게 툭 하고 사인을 보내자 다른 사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같은 걸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데 내용을 대충 보니 우리 남편 이름으로 3억이라는 빚이 있다는 거였고 아래는 제 남편 도장과 사인 그리고 지장까지 찍혀 있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난 모르는 거라고 말하니 그동안 댁 남편이 3억 빚진 걸로 댁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고 말하길래 난 그 3억이라는 돈 일부도 만져보지 못했다고 하며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니까 말로 안 되겠다며 갑자기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이거 놓으라며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러자 그 사내 중 한 명이 갑자기 콧방귀를 뀌면서 경찰 부르면 당신 남편이 갖고 있는 빚 2배로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2배든 3배든 내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까 다시 그 빚 보증 문서를 보여주는데 혹시라도 당사자가 죽으면 아내 즉 제가 갚아야 한다는 특약이 있지 뭐예요. 그래서 난 거기에 사인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아줌마 여기 안 보이냐며 이거 아줌마 인감도장 아니냐면서 그 아래 제 인감도장이 떡하니 찍혀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놈의 양반이 정말 죽은 것도 원통한데 이런 빚까지 내게 다 떠맡기고 갔다니. 아무튼 당장 자기들 차에 안 타면 그 빚의 2배 이자를 물을 테니 경찰을 부르던 간에 순순히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벌써 제 인감도장까지 찍혀있고 남편이 한 행동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 사내들을 따라 나섰죠. 집 앞에 검정색 세단이 서 있더군요. 저보고 뒷좌석에 타라며 절 중간에 앉혔답니다. 꼭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다행히 차 안에서 별 해코지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어딘가에 내리니 어느 경치 좋고 고급진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으리으리한 집 앞에서 제 양쪽에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기분이었네요. 왠지 저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집은 좋아 보여도 저 안에서 저는 살아나오지 못할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큰 대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정원수가 곳곳에 있었는데 소나무, 단풍나무, 해안목 등 별별 나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야외 테이블이 있었고 그곳에 누군가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제가 온 곳을 알았는지 신문만을 응시하며 대뜸 빚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순간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겠다 생각하여 낼름 마당 잔디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살면서 그 돈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하니까 신문을 보던 그 사람이 신문을 탁 접더니만 그제서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보아하니 한 70대로 보이는 배운 티나고 있어 보이는 남자였답니다. 그런데 저를 기분 나쁜 눈빛과 표정으로 응시하더니만 난데없이 하는 말이 고래 마누라는 좀 생겼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튼 그 말을 하고서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 주위를 한참 빙빙 돌며 하는 말이 아줌마 그 빚 내가 탕감하게 해줄까? 라고 하길래 저는 죄송하다고 하며 계속 싹싹 빌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공짜로는 안 된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냐고 하지 않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빚 3억을 현실에서 갚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 뭐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며 계약서를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여기다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혹시 몰라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럼 돈 3억 갚을 거냐고 자꾸 겁을 주길래 저는 아니라며 사인하겠다고 하며 냅다 사인을 해버렸지요. 그렇게 사인을 끝내자 저를 여기로 끌고 왔던 건장한 사내들 중 2명이 저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옷까지 하나를 건네주지 뭐예요. 옷이라고 해봐야 그냥 앞치마였어요. 그래서 전 의아한 마음에 이거 앞치마 아니냐고 하니까 생뚱맞게 지금 당장 김치부터 담글 생각하라고 하지 뭐예요. 아니 김치를 담그라니 무슨 소리시냐고 하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 못 들었냐며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회장님이 지금 갔다면 전라도 김치가 먹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당장 김치부터 담글 생각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됐다 싶었어요. 김치라면 뭐 자신 있었거든요. 워낙에 손맛이 좋은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알았다며 당장 김장을 담그겠다고 하니까 그럼 옷 다시 편하게 갈아입고 아까 그 마당으로 나오래요. 그리하여 마당으로 나가니 아니 이게 다 뭐야? 좋게 김장 배포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재료들이 쫙 있지 뭐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김치 공장 하냐고 하니까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해주면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한번 김장 솜씨 좀 발휘해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리하여 뭣도 모르고 갑작스레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죠. 정말 혼자서 하려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양이 많아서 정말이지 힘들었죠. 그래도 꾸역꾸역 다 담그니까 큰 한얼이 5개에 들어갈 양을 담근 것 같았답니다. 저는 다 담갔다고 하니 그 회장이라는 양반이 김치 한 가닥을 입안에 넣어 우물우물 하더니만 아무 말 없이 휙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뭔가 겁이 났어요. 김치 맛이 별론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맛을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별로였답니다. 겁이 나서 양복 입은 사내들에게 제가 잘못한 거냐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다른 일이 있을 거라며 그때 또 잘못하면 3억이라는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요리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그는데 겁이 나고 갑작스러워서 제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저에게 자기 손톱 좀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남편 손톱조차도 깎아본 적도 없었는데 생판 남인 이 회장 손톱을 내가 깎아야 한다니.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알았다고 하고 옆에 놓인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회장이 하는 말이 발톱도 깎으래요. 그래서 발톱까지 다 깎으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그 손톱 발톱 선물이라며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진짜 사람을 농락해도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전 참고 알았다고 했네요. 그렇게 손톱 발톱 다 깎으니까 어느새 시간은 저녁 9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언제 가냐고 하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당신 집은 당분간 여기라면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구석 가면 뭐하냐며 어차피 빚만 잔뜩 진 당신 남편의 흔적만 있지 않냐고 했답니다.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먼저 죽은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이수모를 당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한순간 그 집구석도 가기 싫어졌답니다.
그런데 회장이 갑자기 저보고 난데없이 머리 언제 감았냐고 하지 않겠어요? 코를 찡긋이 인상을 쓰며 저보고 정수리 냄새가 난대요. 생각해보니 머리 감은 지 일주일이 넘었답니다. 감긴 감았는데 좀 됐다고 하니까 어서 가서 빡빡 좀 감으래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나왔죠. 그랬더니 회장이 툭 하고 뭔가를 제게 던지더군요. 처음 보는 명품옷 같았어요. 당황스러워 이게 뭐냐고 하니까 마누라 옷인데 일단 이거 입으라고 하지 뭐예요. 뭐 어쨌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했기에 그 옷을 입었네요. 그랬더니 회장이 저를 흡족하게 쳐다보더니만 제법 잘 맞는다며 이리 와 보래요. 하는 수 없이 회장 곁으로 가니 회장이 갑자기 빗을 들더니만 머리 좀 숙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듯 회장 앞에서 머리를 숙이니 그 순간 빗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는 거예요. 전 무안해서 머리를 숙이며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며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머리 빗기는 꼴을 당하고 말았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머리를 빗겨주려면 뒤에서 빗겨주던가 아니 정면에서 머리통을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누가 머리를 빗겨주냐고요. 정말이지 이 괴짜 같은 회장하고 하루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닌데 뭔지 모르게 맞추기 힘들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저택에서 다음날이 찾아왔고 회장이 하는 말이 이리 가까이 와보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말이 많다면서 이리 와보라고 하길래 쭈뼛쭈뼛 회장 곁으로 가니까 회장이 갑자기 제 양손에 덥석 잡더니만 아니 갑작스레 춤을 추지 않겠어요? 블루스 같은 춤을 추기 시작하길래 저는 당황스러워 춤 못 춘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 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그렇게 회장한테 이끌려 한참을 춤을 추고 있는데 음악이 갑자기 툭 하고 꺼지더니 어딘가에서 너 인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40대 초반 정도의 사모님 같은 느낌이 여자였답니다. 겁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당신 왜 벌써 왔냐며 이태리가 재미없었냐면서 한 달 동안 푹 쉬고 오라고 했더니 왜 벌써 온 거냐고 하니까 그 앙칼진 40대 사모 같은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럴 줄 알고 일찍 온 거라며 저를 보고는 이 아줌마는 누구냐고 하길래 회장은 정판수 알지 않냐며 그 사람 마누라라면서 정판수가 죽고 그 빚을 고스란히 저 아줌마가 갚게 되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 사모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저보고 아줌마, 가정부 저번 주에 그만뒀으니까 팔자 좋게 춤이나 추고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집안 구석구석 박박 좀 쓸고 닦으라고 하지 뭐예요. 할 수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가정부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그렇게 며칠을 일을 하는데 그 사모라는 여자가 이제 가봐도 좋다고 하길래 내가 회장 눈치를 주니 회장 또한 그러라며 가보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그 빚 3억 때문에 저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그 저택을 일주일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올 때 저를 끌고 왔던 그 건장한 사내 중 한 명이 운전을 하며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회장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봉투 안을 열어보니 5만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곤 그 산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내더니 쫙쫙 찢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그건 뭐냐고 하니까 이건 3억 빚 탕감받은 증거라며 대신에 회장님 댁에서 쓴 계약서 기억하시지 않냐며 나중에 회장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다시 오셔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적하던지
그 사모라는 40대 여편네만 없었다면 나름 저 회장하고 재미 좀 볼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집에 와서 다음날 빨래를 하려고 제 주머니에 있는 휴지 뭉치를 꺼냈는데 휴지를 살며시 보게 보니 그 안에 그 회장의 손톱 발톱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 손톱 발톱을 버리지 않고 가장 아끼는 조그만 나전칠기함에 넣어뒀네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그 회장이 그리워지